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6남매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첫째로 태어났고 막내 동생 정희와는 15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던 그 시절 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시는 탓에 막내 정희에게 나는 때론 오빠로 때론 아빠로 그렇게 정희를 살뜰히 아끼며 키워냈죠. 세월은 흘러 나도 결혼을 했고 단칸방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었지만 막내 정희를 혼자 둘 수가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회사 기숙사에 들어갈 때까지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리 6남매는 모두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그렇게 각자의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가여운 막내 정희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전해왔습니다. 나는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정희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은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가슴이 메어와 애꿎은 수화기에 대고 잡아 죽여도 시원찮을 놈, 그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했죠. 나는 당장이라도 잡으러 갈 기세로 소리를 쳤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놈을 만나 그렇게 정희는 이혼을 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혼하면서 받게 될 위자료로 가게를 차려서 밤낮 없이 그 누구보다 악착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다섯째 정곤과 정희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돈 문제였어요. 자식 셋을 키우며 생활이 힘들었던 정곤은 형제 중에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제일 여유롭다고 생각된 막내 정희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희는 선뜻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행여 부담이 될까 싶어 천천히 갚으라고 말해주었죠. 정곤은 거래처에서 돈을 받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들어온 돈을 받자마자 재수씨에게 주며 정희에게 갚으라고 했고 재수씨는 돈을 받자마자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재수씨는 돈을 갚았는데 정희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돈을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현금 다발을 건네주었기에 은행 거래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 외에 본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곤은 아내 편을 들기도 정희의 편을 들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그래도 살을 맞대고 산 아내 말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정곤이네와 정희의 싸움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싸움이 지속되자 나를 포함하여 다른 형제들까지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나는 집으로 정곤 내외와 정희를 불러들였습니다. 집으로 모인 정곤 내외와 정희가 서로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나는 어떻게든 싸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정확한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정곤이가 정희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고? 정곤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500만 원을 빌리고 2주 정도 뒤에 돈이 들어와서 아내에게 갚으라고 주었습니다. 재수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준 돈을 받자마자 행여 누가 볼까 싶어 신문지에 잘 말아서 아가씨네 직접 가져다 드렸어요. 듣고 있던 정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뭘 직접 가져다 줘요. 가져다 주긴. 정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아해하며 정희에게 다시 물었죠. 재수씨가 너희 집에 갔었던 적이 있냐 없냐?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똑똑해서 나가보니 언니였어요. 들어오라는데 들어오지 않고 애들이 기다려서 빨리 가야 한다며 검은 봉지 하나 건네주고 갔어요. 검은 봉지? 그게 뭐였는데? 귤이요. 돈 빌려준 게 고마운데 이자도 못 주고 그래서 귤 한 봉지 사서 같이 드렸어요. 그때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배고파 하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 귤하고 돈만 전해드리고 왔어요. 정희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귤하고 돈이라니요? 무슨 돈이요? 귤만 주고 갔어요. 귤만. 재수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진짜 왜 그래요? 내가 신문지에 싸서 돈 500만 원하고 고맙다고 귤하고 같이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옆에 있던 정곤이 한숨을 푹 내쉬며 야,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거짓말은 안 하고 산다. 너 그때 밤새 가게 일하다가 자고 일어났었다며. 잠이 덜 깨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정희가 세차게 받아쳤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돈을 받고 안 받고를 기억 못하는 게 말이 돼?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뭐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가씨죠. 뭐? 내가 돈 빌려주고 너 거짓말한다는 소리나 듣고 있고. 아이씨 진짜 오빠고 뭐고? 오빠는 왜 언니 말만 믿고 내 말은 못 믿는 건데? 이혼하고 혼자였던 정희는 울컥했는지 감정은 점점 격해져 망갔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진짜 너무들 하네. 내가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겠어? 안 받았으니 안 받았다고 하지. 그럼 나는요? 나는 줬으니까 줬다고 하지. 내가 안 준 걸 줬다고 하겠냐고요. 둘은 서로의 자신의 말이 맞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어느 순간 욕설이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에게 미쳤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렸죠. 미쳤네, 진짜 미쳤어. 내가 끼어들 틈도 없이 종곤이까지 합세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돈 500만 원 때문에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화해시키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더 붙여놓은 것만 같아서 머리가 아파왔어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어찌 되었든 재수씨는 정의보다 손윗사람이고 피가 섞인 친형제가 아니라서 함부로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중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의를 나무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정의, 넌 누가 언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행동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 자신에게 화를 내는 나를 보며 정의는 적잖이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당황하는 모습도 잠시뿐 정의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큰오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오빠도 저 사람들하고 한편인 거예요? 진짜 다들 미쳤어요? 뭐? 한편? 미쳐? 큰오빠도 필요 없어. 더러워서 500만 원 안 받고 말어. 라고 소리치는 정희에게 나는 나도 모르게 커다란 손바닥으로 정희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집안의 소음들이 순간 정지 버튼을 누른 것 마냥 멈춰버렸고 뺨을 맞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던 정희는 갑자기 머리를 매만지더니 벌떡 일어나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정곤 내외는 내 눈치만 살피다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만 있던 아내가 말했어요. 삼촌은 그래도 오빠고 마누라다 있고 돈이야 또 벌면 되잖아요. 형님이 부자여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 500만 원 우리가 줬으면 딱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도 이제 대학생이라 돈 들어갈 게 많아서 이런 말하기도 미안하지만 그 5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삼촌이 그냥 다시 아가씨 줘요. 우리가 300만 원은 해줄게요. 형님이 두 분 싸웠다는 말 듣고 매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저렇게 매일 땅이 꺼지게 걱정만 하고 있다가 오늘 화해시키려고 불렀는데 이 싸움만 더 커졌으니 삼촌이 그냥 500만 원 주고 해결해줘. 가만히 듣고 있던 정곤은 네, 저도 그 500만 원 그냥 줄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몇 번 싸우면서 말해도 진짜 줬다는데 내가 또 500만 원을 줘버리면 저 사람을 못 믿어서 주는 것 같고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답답하네요 정말. 알지. 내가 누구보다 다은이 엄마 속 잘 알지. 몇십 년을 봤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 재수씨는 아내의 말에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형님, 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이러다가 사람이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줬어요. 그 돈을 안 줬으면 그 500만 원이 도대체 어딨어요? 아내는 동생 같은 재수씨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래, 줬을 거야. 안 준 걸 줬다고 하는 사람 아닌 거 말 안 해도 우리가 더 잘 알아. 그래도 아가씨는 혼자고 자네 힘들 때 좋은 마음으로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쳐준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갚아줘. 정곤이와 재수씨는 아내가 하는 말이 결국은 자신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결국 둘은 자신들이 정희에게 다시 한번 돈을 갚겠노라 약속하고 내 앞에서 철없이 싸워 죄송하다는 말만 몇 번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두가 돌아가고 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아내는 말을 했죠. 당신 괜찮아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했어요. 정희가 받은 걸 안 받았다고 하진 않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양반이 왜 다 큰 아가씨 얼굴에 손을 대요 대길. 나는 아내의 말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린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나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수씨가 손윗사람인데 정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중에 막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라고 때렸지. 그래도 아가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이따가 저녁 먹고 전화 한 번 해서 달래줘요. 나는 낮에 정희를 때린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결국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가씨도 지금 속이 많이 아니겠지.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질 테니까 당신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좀 자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싸웠던 그날의 기억을 뒤로한 채 나는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나는 정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았으나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단단히 토라졌나 봐.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찾아가 봐야 하나? 아가씨가 무슨 애도 아니고 기다려봐요.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연락할 거예요. 나는 토라진 어린 딸아이를 달래줄 때보다 더 정성을 다해 정희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좀 지났을까?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되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정희가 괘씸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정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 돈 다시 갚아줬냐? 네, 며칠 지나 거래처에서 돈 받고 이번에는 계좌번호 물어봐서 제가 직접 은행에 붙여줬어요. 정희가 내 전화는 안 받던데 정희랑 직접 통화한 거야? 아니요, 가게로 전화했는데 직원이 정희 계좌번호 불러줬어요. 그래, 돈 받았다고 정희한테 연락 없었고? 네, 형님. 이렇다 저렇다 말은 없었는데 그때 가게 직원한테 계좌 물어본 거 들었으면 돈 들어간지 알겠죠. 저는 형님이 보내라고 해서 보내긴 했지만 정희랑은 딱히 할 말은 없네요. 그래, 알았다. 내가 전화해볼게. 나는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자식들 돌보랴 일하랴 그렇게 시간은 덧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몇 달 후 찾아온 아버지 제삿날 형제들은 하나둘 우리 집에 모였고 나는 정희가 올 거라 믿으며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에 모인 다른 형제들에게 정희와 연락했던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날 이후 아무도 정희와 연락을 닿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희에게 또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지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성이라는 것을 남겨보았습니다. 나다. 어딘데 전화를 안 받냐? 전화해라. 오빠가 미안했다는 말과 걱정되니 연락하라는 마음은 50이라는 나이만큼이나 어색하고 멋없는 말투로 제멋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기다려도 연락은 없었고 결국 나는 정곤을 데리고 정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띵동띵동, 띵동띵동. 예정대로라면 정희가 가게에서 밤새 일을 하고 지금쯤이면 집에서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자느라 벨소리를 못 듣는 건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죠. 나는 정곤이 누르려던 벨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다시 한번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곳엔 정희가 아닌 낯선 여자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와 정곤이는 당황했고 정곤이가 놀란 나를 대신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여기 김정희네 집 아닙니까? 김정희요? 아닌데요? 아,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인가요? 저희 이사 온 지 한 달 아직 못 됐는데요. 네? 새로 이사 오셨다고요? 그럼 전에 여기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갔나요? 아이,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나와 정곤이는 이 낯선 여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서로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나는 서둘러 정희가 운영하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다행히 그대로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고 나는 안도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정희의 모습을 찾기 위해 눈을 돌렸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더니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일행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일행이 아니라 여기 사장이 제 동생인데 김정희라고. 지금 어디 있나요? 아, 김 사장님이요. 정고는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네, 지금 어디 있어요? 김 사장님 몸이 아프셔서 가게 못할 것 같다고 지금 사장님께 넘기셨다고 들었는데. 아파요? 정희가요? 어디 가요? 왜요? 아이, 저도 들은 이야기라 잘 몰라요. 아이, 저기 사장님 오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직원이 말한 사장한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김정희, 우리 정희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가요? 당황한 기색의 역력한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어디가 아픈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주위 다른 사람들 말로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했어요. 한동안 문 닫고 장사도 안 하더니 급하게 가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절망스러운 말이었어요. 우울증.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밥 한 숟가락 먹지 않고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 후 정희의 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왔고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보았지만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나로서는 사라진 정의를 찾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정의가 사라지고도 나는 가장이라는 어쩔 수 없는 무게감에 꾸역꾸역 하루를 버텨내며 살았지만 한 번씩 딸 아이에게 정의라고 부르는 실수는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갔고 20여 년의 세월 동안 나는 50대의 아저씨에서 70살이 넘는 힘없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71살이 되던 해 나는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지만 70살이 넘는 나이와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던 폐 기능으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1차 항암 다시 먹는 족족 다 토해내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마약성 진통제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을 때 내가 울고 있던 딸아이를 보며 정이야, 아이 울지 마라. 정이야 울지 마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항암의 부작용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고 항암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안간힘을 다해 버텨내고 있었어요. 둘째 동생은 내가 항암 부작용으로 죽다 살아난 이후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문병을 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어 둘째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정부가 이 정이 좀 찾아봐. 정이 좀 데려와라. 형님, 지금 애들이 정이 찾고 있어요. 이 정이 딸 지수 알죠? 이혼할 때 지 아빠가 데려가서 못 봤었잖아요. 그 애를 애들이 찾은 것 같아요. 곧 정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 형님 그러니까 밥 잘 잡숫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나는 정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대감에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고 힘에 부치지만 한 숟갈 한 숟갈 밥도 떠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얼마 후면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오는데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동생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이번 제삿날에도 어김없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나를 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나는 정의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둘째 동생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한마디 하더니 스피커폰을 눌러 전화기를 나에게 주었어요. 나는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정이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똑같았어요. 놀란 나는 둘째 동생과 눈이 마주쳤고 정이가 맞다고 눈짓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항암으로 입이 말라 목소리 내기도 쉽지 않았지만 짐진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정이냐? 네, 저 정이에요, 큰오빠. 아이고, 이거사. 이 정이야. 그래,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한동안 정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정이는 큰오빠 아파요? 작은 오빠한테 며칠 전에 통화하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됐어. 폐암이래. 그래서 항암 주사 맞고 뭐 그러고 있어. 오빠,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말라는 정의의 말에 나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의야, 이 오빠가 잘못했다. 그날 네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보고 싶다. 나는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쏟아냈고 정의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큰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나와 정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정의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스럽지만 철이 없던 그땐 이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절실하게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믿고 따랐던 아빠 같았던 나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 이혼했을 때보다 더 외롭고 죽을 만큼 힘이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슬퍼했어요.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고 몇 달을 매일 약과 술로만 버티다가 어리석게도 죽을 결심을 하기까지 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지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려고 부산에 찾아갔는데 이미 전 남편이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지수를 보고 차마 죽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정리하고 남았던 돈으로 부산에서 자리를 잡았고 지수를 데려오기 위해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도 치료받고 그렇게 힘들게 버티다가 결국 지수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의 말을 한참 듣고 나서 나는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알코올 중독의 우울증이라니. 그때 내가 정의를 나무라지만 않았다면, 아니 때리지만 않았더라면 정의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을까.
한참을 흐느끼던 정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 덕분에 지수 다시 만났어요. 그거로도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 오빠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빠는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힘을 더 내주세요. 우리 아직 얼굴도 못 봤잖아요. 제가 주말에 지수 데리고 서울로 갈게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네요. 죄송해요, 오빠. 그러더니 정희는 정곤이를 찾았어요. 아, 그래, 정희야, 오빠다. 아이, 그때는 미안했다, 오빠가. 아니에요. 돈도 붙여줬던데 그것도 제가 너무 늦게 확인을 해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우리 형제를 20년 동안 갈라놓았던 그 사건의 진실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을 준 사람은 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곤이네가 두 번째로 보냈던 돈이 정희에게는 처음 받은 돈이었고 정희가 아마 정곤이네가 잘못 착각했었던 탓에 다시 돈을 붙여준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잘잘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입에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20여 년 동안 헤어졌던 동생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만나서 20년의 세월을 보상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주 토요일 정희는 지수를 데리고 20년 만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빠져있고 살이 빠져버린 아픈 내 모습을 본 정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느 날 풀리지 않는 500만 원의 행방에 대해 말이 나왔을 때 내 딸은 자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수씨가 돈을 받아 정희의 집으로 갈 때 행여 누가 볼까 신문지로 500만 원을 싸서 돈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했다. 정희의 집으로 가면서 이자도 없이 돈을 주기가 미안해 이자 대신 귤을 한 봉지 샀다. 정희의 집에 찾아갔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날 시간이라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귤봉지와 500만 원을 감싼 신문지 뭉치를 넣어 귤과 함께 전달했다. 정희는 밤새 가게 일을 하고 낮에 자던 버릇이 있어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재수씨가 주는 봉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았다. 500만 원의 신문지 뭉치와 귤이 담긴 봉지는 정희네 집 식탁에 던져졌고 잠이 덜 깬 정희는 마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귤봉지가 식탁에 던져지면서 500만 원이 든 신문지 뭉치는 집안 어딘가에 떨어졌고 잠에서 일어난 정희가 귤봉지를 열어보았을 땐 귤만 있음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가게 일로 바빠 출근했고 저녁 무렵 정희네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다가 그 신문지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발견된 신문지 속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갔다. 아니면 신문지 뭉치가 돈인지 모르고 버렸을지도 모르는 것. 하지만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딸아이의 상상일 뿐이지만 동생들을 걱정하는 나를 위한 딸아이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만이 알고 있을 진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500만 원의 행방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말 한마디의 무게는 가볍지 않으며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